일은 그만두고 싶은데 통장은 나한테 계속 일하라고 하네. 이 말, 은퇴를 앞둔 5060대 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들립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직장은 나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정작 생활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어요.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퇴직금이 있으니까 한숨 돌리지만 문제는 그 돈 오래 못 갑니다. 특히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생활비, 대출까지 겹쳐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꾸준한 방법이 바로 배당금 생활입니다. 마치 월세처럼 꾸준히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 그 배당금으로 식비, 관리비, 보험료를 낼 수 있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배당금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진짜 가능한 걸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같이 살펴보시죠. 사례 1. 퇴직금 2억으로 배당 인생 시작한 60세 김 부장님. 김 부장님은 60세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으로 창업을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무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배당 ETF와 우량 배당주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KODX 고배당 ETF,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KT엔드지 등 배당 수익률 46%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매년 평균 5% 배당 수익률 기준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김 부장님은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부부 모두 합쳐 180만 원 수령. 배당금 8,090만 원이 더해져서 매달 총 26만 27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이제 그는 출근하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가 따박따박 들어오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 돈이 나 대신 일한다는 이 느낌이 너무 좋다고요. 사례 2. 집은 전세 3억을 배당에 투자한 55세 윤 과장님. 윤 과장님은 55세에 희망퇴직을 했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 3억 원을 확보해 배당 자산을 만든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죠. 집을 팔면 나중에 다시 못 산다고. 하지만 윤 과장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값 올라봤자 내가 배당금으로 먹고 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는 고배당 리츠, 미국 배당 ETF SPYD, VYM 등과 국내 고배당주를 적절히 섞어서 연 6% 수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3억 원의 자산으로 연간 1,800만 원의 배당금, 매월 약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국민연금, 부인의 연금저축까지 더하니 월 25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비 아르바이트도 가끔 하시는데 이마저도 심심해서 나가는 거지 돈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례 3. 1억 5천으로 시작한 50대 박 여사님의 절약배당 인생. 박 여사님은 배당금 생활을 위해 먼저 소비부터 줄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달 소비를 150만 원 안으로 줄이기 위한 연습을 2년간 진행. 남편과 단출하게 사는 구조로 전환 자동차도 경차로 교체. 1억 5천만 원을 5% 배당률 종목에 투자하여 매월 약 60만 원 확보. 처음에는 배당금이 이게 다야? 싶었지만 이제는 고정 비용을 낮추니 이 금액도 든든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인상되기도 하고 자산 자체가 우량주라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안심이라고요.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돈이지만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제일 커요. 그럼 배당금으로 은퇴 후 생활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계산입니다. 목표 생활비를 기준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야죠. 목표 생활비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 배당 수익률 5% 기준 필요 자산 약 4억 8천만 원. 수익률 6%라면 약 4억 원이면 가능. 물론 이건 세후 기준으로 좀 여유 있게 잡은 수치입니다. 배당금에는 세금 15.4%도 붙으니까요. 게다가 100% 배당금만으로 먹고 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 임대수익, 부업 소득 등도 조합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배당금 은퇴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소비를 줄여보세요. 아무리 많은 배당금을 받아도 지출이 크면 버틸 수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을 보세요. 고배당이라고 무작정 사면 배당 중단, 주가 급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KT&G, 하나금융지주 같은 우량주가 좋습니다. ETF나 리츠를 활용하세요. 개별 종목이 어렵다면 분산되어 있는 ETF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국내 KODX 고배당, TIGR 리츠, 해외 SPYD VYM, SCHD, 연금과의 병행을 고려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과 배당금은 서로 보완제입니다. 둘을 합치면 훨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하며 배당금으로 살아가는 삶, 듣기만 해도 여유롭고 멋지지 않나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하긴 어렵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5년 후, 10년 후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세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게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당신의 통장에도 매달 자동 입금되는 배당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의 진짜 자유 아닐까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배당금 은퇴 전략. 월세처럼 들어오는 배당금, 은퇴 후 평생 먹고 사는 법. 최근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은퇴자들 사이에서 배당금 은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마치 월세처럼 활용하여 은퇴 후의 생활비를 해결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왜 지금 배당금 은퇴인가? 과거에는 은퇴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고물가 시대가 길어지면서 정기예금이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 결과 퇴직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필요해졌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주식 보유만으로도 일정 기간마다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고배당 주식이나 ETF 상장 지수펀드는 연 46%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자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퇴직금 2억으로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60세 남성. 김 씨는 정년퇴직 후 퇴직금 2억 원을 활용해 고배당 우량주와 ETF에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KT&G, KODX 고배당 ETF 등입니다. 그 결과 연평균 5% 수익률, 연 1,0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하면 매월 약 270만 원의 안정적 생활비가 확보됩니다. 핵심 배당 수익과 연금의 조화가 안정된 노후의 열쇠입니다. 사례 2, 3억 배당 포트폴리오 만든 55세 희망퇴직자. 윤 씨는 조기 퇴직 후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고 확보한 3억 원으로 배당 기반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배당 ETF SPYD, VYM과 국내 리츠를 병행하여 6% 수익률 달성.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의 배당에 부인의 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더해 월 250만 원 이상을 확보,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며 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을 선택합니다. 핵심 자산의 수익화와 소비 수준의 조정이 병행돼야 합니다. 사례 3. 1억 5천으로 실속 배당 인생 준비한 50대 여성. 박 씨는 먼저 소비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매월 150만 원 안에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뒤 1억 5천만 원을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 결과적으로 월 60만 원 수준의 배당이 확보됐고 이는 보험료, 공과금 등 고정비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핵심 큰 자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 수준과 안정된 현금 흐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3. 그럼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배당금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목표 생활비 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 기대 수익률 5% 기준 약 4억 8천만원 필요. 6% 기준이면 약 4억 원. 세후 수익률 기준이며 배당 소득세 15.4%는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이만큼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배당금은 연금, 부업 소득, 임대 수익 등과 함께 조합해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배당금 은퇴를 준비하는 실전 전략. 우선 소비를 통제하라. 고정 지출을 줄여야 배당금이 유의미해집니다. 특히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 반복되는 지출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고배당주 또는 ETF 중심으로 자산 재편. 국내 고배당주 KT&G, 하나금융,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ETF KODX 고배당, TIGR 리츠. 해외 ETF SPYD, VYM, SCHD. ETF는 분산 투자되어 위험이 낮고 배당 관리가 자동화돼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배당주 투자 시 유의점.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배당 가능성, 재무 건전성, 기업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이력이 꾸준한 기업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배당 유지 기업 등. 연금과 병행 전략.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연금저축 IRP와 병행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배당과 연금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조언. 배당금 은퇴는 부자의 전략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금으로 사는 건 몇 억 있는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고 시간을 들여 꾸준히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많은 은퇴자들이 완전한 배당 생활은 아니더라도 배당금이 생활비의 일부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비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배당 중심으로 재편해 보세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배당금 은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65세 이상 절반의 현실과 생존 전략.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맞이한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얼마로 살 수 있을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65세 이상의 은퇴자 중 절반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생존 전략과 그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작은 집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요. 마이너스 미니멀리즘 생활. 첫 번째 사례는 김영수 씨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연금으로 받는 돈이 매달 90만 원 정도였고 이 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는 작게 살기라는 삶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집 크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아예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살아가기로 했죠. 그는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소비를 줄이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줄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김 씨의 생활을 보면 미니멀리즘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작게 살며 작은 행복을 찾았고 그 덕분에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생활비로도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도시를 떠나 자급자족 생활로 마이너스 농촌 이주. 두 번째 사례는 박민호 씨 70세입니다. 박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을 때 도시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월세를 내며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아내와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었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면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해요.
도시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훨씬 여유롭고 매달 들어가는 비용도 많지 않아요. 전기도 절약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박 씨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도시에서 느꼈던 생활비 걱정을 잊고 산다고 말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으로의 이주와 자급자족 생활은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자연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사례 3. 공공서비스와 혜택을 잘 활용해요. 마이너스 복지 혜택 활용.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정희정 씨 66세입니다. 정 씨는 은퇴 후 혼자 살면서 월 1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떠날 여유가 없었고 생활비를 줄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 씨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 교통비 할인이나 무료 건강검진, 공공식당에서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죠.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정 씨는 말합니다. 정 씨처럼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저렴한 주택, 의료 지원, 생활용품 제공 등의 혜택을 통해 큰 돈을 쓰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법. 위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공공 혜택을 활용하며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라. 불필요한 물건과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생활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농촌 이주와 자급자족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생활하면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공공 혜택과 복지 서비스 활용.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여러분도 월 100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생활비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이니까요. 은퇴 후의 삶, 특히 월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다룬 이전 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으며 많은 은퇴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고 적은 돈으로도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1. 소비 패턴 변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은퇴 전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필수품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은 계속해서 구매해야 하지만 사치품이나 취미에 관련된 소비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과 있으면 좋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죠.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 무조건 돈을 아끼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사례로 은퇴 후 소비 습관을 변화시킨 이민자 씨 72세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은퇴 전에는 매달 고급 외식과 패션, 다양한 취미에 많은 돈을 썼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대신 지역 상점에서 재료를 구매해 집에서 요리를 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은퇴 후 월 80만 원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생활하고 있으며 소비를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2. 자산 재구성 소득원을 다각화하라.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적인 소득원이 연금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자산 재구성을 통해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소규모 투자나 주식,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통한 수입 창출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수 C68세는 은퇴 후 받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상가를 임대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매달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생활비를 크게 보완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자신의 취미나 재능을 활용해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미숙 C65세는 은퇴 후 그림 그리는 취미를 발전시켜 온라인에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수익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문이 늘어 지금은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정도로 수입을 얻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소득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활용하라.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활용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희정 C66세는 은퇴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활용해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그녀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부담을 덜었고 노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아 이동 비용도 줄였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공공식당을 이용해 식비도 절감했습니다. 정 씨는 생각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많아요. 이걸 몰랐다면 생활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에는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자산을 재구성하며 정부의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재정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소득원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풍족하게 살아왔다면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과정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선택하며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사례와 전략을 참고하여 여러분도 자신만의 은퇴 후 생존 전략을 세워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퇴한다라는 말, 어쩐지 남의 일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특히 60년 대생분들은 한창 국가,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열심히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직장에서의 정년 은퇴가 더 이상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수십 년을 직장에 몸담았다야 퇴직 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조금 독특한 장소에서 새로운 목표와 길을 찾는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바쁘게 달리던 자동차들이 잠깐 쉬어가는 공간에서 인생의 후반부를 설계하는 이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휴게소는 단순히 화장실 들르고 출출할 때 간식을 사 먹는 곳이 아니라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다채로운 모임과 정보 교류, 혹은 작지만 알차게 꾸리는 사업 터전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여 소소한 장사를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재취업이나 제2의 삶을 준비하는 60년 대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왜 굳이 휴게소를 택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사례와 함께 편하게 말씀드리려 해요. 1. 휴게소에서 만난 소소한 창업 기회.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1963년생인 김정훈 가명 씨입니다. 김정훈 씨는 30년 가까이 대기업 물류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당장 내일 퇴직할 것처럼 전혀 실감이 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허탈감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긴 했는데 특별히 끌리는 일도 없고 연금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은 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던 중 지인 소개로 김정훈 씨는 친구와 함께 소규모 판매 부스 자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판매하고 있던 건강식품이나 지역 특산품 등을 함께 팔아보는 일이었죠. 처음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도 막막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 소자본으로 팝업 부스를 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꼭 들르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사하기가 나쁘지 않다 싶었죠. 임대료도 생각만큼 비싸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작한 판매 부스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운영하면서도 하루 종일 지키는 게 아니라 교대로 나와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물건을 설명해주고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과 웃으며 얘기 나누다 보니 삶의 활력이 생긴 듯 했습니다. 김정훈 씨는 이 작은 휴게소 부스가 내가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며 수익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2.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배움의 장. 두 번째 사례는 1967년생인 이영미 가명 씨의 이야기예요. 이영미 씨는 광고회사에서 25년 가까이 일해 오셨는데 정년을 채우기 전에 여러 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퇴직금으로 안정은 됐지만 아직 아이들도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고 본인 또한 평생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죠. 퇴사 후에 뭘 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만 주로 했지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영미 씨는 한동안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등을 찾아다니며 이것저것 강좌를 들어보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예교실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귀찮게 왜 휴게소까지 가서 배우나 싶겠지만 평소 차로 오가던 경로 중간에 위치한 휴게소라 접근성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공예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어 즐겁게 교류하기가 좋았다고 해요. 그곳에서 시작된 인연들은 더 나아가 우리끼리 작품 만들어서 작게나마 판매도 해볼까? 라는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휴게소 내 소규모 전시 부스나 체험형 판매 공간에서 수강생들이 만든 수공 예품을 소개하고 가끔은 판매도 했다고 해요. 처음엔 배우는 재미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삶에 대한 목표가 생기는 듯 했어요. 아, 나 이런 거 잘하는구나. 이걸 더 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뒤로 다시 집에서도 열심히 작업해보게 됐어요. 이영미 씨가 가장 좋았던 점은 여러 사람을 사귀면서 정보도 얻고 새로운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게 계속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수입도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재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3. 제2의 직업이 된 휴게소 관리 업무.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1961년생인 박재욱 가명 씨예요.
박재욱 씨는 원래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5년 전 퇴직을 하셨습니다. 사실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가만히 집에만 있기는 성격상 너무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소소하게라도 할 일을 찾던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맡을 사람을 구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휴게소라고 해봐야 맨날 차 타고 지날 때 잠깐 들르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깊이 들여다보니까 안전점검이나 시설 관리, 그리고 다양한 편의 서비스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박재욱 씨는 직접 휴게소에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보고 자신의 예전 경험도 살려서 기획, 운영, 안전점검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부분을 잘 수행해낼 수 있었죠. 퇴직하고 나니 좀 쉬고 싶긴 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니 몸과 마음이 늙는 느낌이랄까.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건 휴게소가 단순히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니라 지역 경제나 사람들의 휴식 또 여러 계층의 고용 창출 등에 있어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박재욱 씨가 휴게소 내 지역 특산품 판매장과 일자리 체험관 운영까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일을 통해 지역 사회에도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과 부딪히며 일하다 보니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어 좋다고 하셨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새로운 삶의 플랫폼이 되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고속도로 휴게소가 단순히 차가 달리는 길목에 있는 중간 정류장이 아니라 은퇴자들에게 제2의 직업 창출과 사회적 교류, 또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휴게소는 지역 특산품 홍보나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도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휴게소 측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는데 은퇴자들이 이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분들처럼 부스 창업을 시도하는 분, 취미나 특기를 살려 작업물을 전시 판매하는 분, 혹은 시설 관리나 행정 지원 쪽에서 재취업 기회를 얻는 분까지 형태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또 아직 은퇴 전이라도 앞으로 이런 쪽을 해볼까? 하며 휴게소를 답사하는 5060대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게소가 마냥 쉽고 편한 곳만은 아닙니다.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투자 비용이나 임대료, 운영시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죠.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도 확실히 파악해야 하고 상품 기획과 판매 전략도 세심하게 준비해야만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이 휴게소라는 독특한 공간에 주목하는 건 비교적 적은 투자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동종업계 사람들과 빠르게 네트워킹이 된다. 같은 장점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 후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쉬어가는 이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크지만 휴게소는 그 누구도 낯설지 않은 모든 사람이 편히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기 좋습니다. 은퇴 후를 더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 결국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죠. 김정훈 씨처럼 소소하게 판매 부스를 열어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분도 있고 이영미 씨처럼 이제야 내 진짜 관심사를 찾았어요. 라고 말하며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박재욱 씨처럼 예전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히며 다시 한번 청춘을 느끼는 분도 있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가치가 있고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가짐 아닐까요? 은퇴가 더 이상 일이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런 고민을 풀어내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 창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참 흥미롭습니다. 휴게소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은퇴자들도 거기서 잠시 머물다
또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휴식터로, 누군가는 인생 이막의 발판으로 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휴게소에서 딱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뭘 하겠어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삶의 무대가 확장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길 위의 쉼터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새로운 역동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모습. 참으로 재미있고 반가운 변화 아닐까요?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 중 뭘 하면 좋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주말에 잠깐 고속도로 휴게소를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생각보다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은퇴한 60년 대생들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 모였나? 라는 질문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찾아 나서려면 어디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목하라는 답으로 이어집니다. 휴게소가 그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작은 판매 부스로, 또 누군가는 무료 체험 강좌로, 다른 누군가는 관리 업무로. 방식은 달라도 그곳에서 함께 만나 정보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휴게소는 어디일까요? 그건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려가며 만나는 휴게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네의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 혹은 작은 동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길이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하시면서 잠깐 쉬어가는 그 장소가 오히려 또 다른 무대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길은 열려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매달 월급이 1,600만 원이었어요.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연봉이 2억은 훌쩍 넘었죠. 그러니 은퇴 후엔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월 200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 이모 씨 65세의 고백입니다. 화려한 타이틀, 두둑한 연봉, 넉넉한 라이프 스타일.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던 은퇴 전의 삶. 하지만 정작 은퇴 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며 숨을 고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임원이면 연금도 많고 자산도 충분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은퇴란 누구에게나 현실의 벽입니다. 오늘은 연봉 2억을 팠던 그가 왜 은퇴 후 월 200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노후 준비의 진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의 월급만큼 쓰다. 망한 60대 소비 습관은 쉽게 안 바뀐다. 이전 임원은 30년 가까이 대기업에 근무하며 정점까지 올랐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는 유일한 보상은 소비였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해외여행, 한 벌에 수십만 원짜리 맞춤 셔츠, 한 달에 20만 원 넘는 와인 모임. 퇴직 후에도 그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퇴직연금, 그리고 정기예금에 의지하며 12년 정도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비를 유지했지만 3년 차부터 통장 잔고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땐 줄이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 돈이 진짜 없어지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 씨는 지금 식비, 교통비, 관리비까지 포함해 한 달 200만 원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자신은 교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아갑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예전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면 누구든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사례연금이 많을 줄 알았죠. 과신한 국민연금, 과소평가한 개인 준비. 또 다른 은퇴자, 김모 씨 63세는 연봉 1억 8천만 원대의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회사에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30만 원대에 불과했고 퇴직연금은 5년 분할 수령으로 월 7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는 60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연봉이 높았던 만큼 국민연금 납입 상한이 걸려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 것. 게다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산도 실물 위주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이었고 유동성이 떨어졌습니다. 교훈 고연봉자라도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상한선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례 다시 일해야 하나요? 일자리 없는 고학력 은퇴자. 마지막 사례는 박모 씨 64세, 외국계 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MBA 유학, 외국어 능통, 수많은 경력을 가진 그였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지만 반응은 과분하다거나 연봉이 부담된다는 답변뿐. 결국 지인의 소개로 학원 강의 일을 하게 되었지만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입으로 체면을 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급 인력이니까 분명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나이에 그게 착각이었어요. 고연봉자일수록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비싼 경력보다 젊고 저렴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교훈 고학력 고연봉자일수록 나는 은퇴에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지만 은퇴 후 시장에서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며 연봉보다 중요한 건 노후 캐시플로우.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많을수록 노후도 든든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은 전혀 다릅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연봉보다 은퇴 후 월 고정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소비 습관보다 은퇴 후 생활비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자산보다 은퇴 후 유동성이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연봉 2억을 벌던 사람도 은퇴 후 200만 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은퇴는 연봉순이 아니라 준비순이다. 지금 아무리 많이 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조금 벌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당신의 은퇴, 연봉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연봉 2억 받던 내가 은퇴 후 200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현실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고소득자도 무너지는 소득 공백기의 진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던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경제적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고연봉자일수록 문제가 더 큽니다. 고정비 지출이 많고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상한선 제도로 인해 납입 대비 수령액이 기대보다 낮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요약. 서울의 한 대기업 출신 임원은 연봉 2억 원 수준의 소득을 유지했지만 은퇴 후 월 200만 원 수준의 생활로 급격히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소득의 감소만이 아닌 정체성과 자존감의 충격까지 가져왔습니다. 2.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부재. 경제적 자유는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은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심리적 실질적 위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재무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 재정 구조 핵심 3요소. 월 고정수입 국민연금, 퇴직연금,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생활비 최적화, 소비습관 전환, 불필요한 고정비 절감. 유동성 자산 확보, 비상시 꺼낼 수 있는 예적금, 현금성 자산. 사례 적용. 한 퇴직자는 국민연금 월 130만 원, 퇴직연금 월 70만 원 수령 중이다. 총합 200만 원으로는 기존 생활 유지가 불가능. 강남 거주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외곽 오피스텔로 이사. 유동자산 부족으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 대응이 어려운 상황. 3.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 자산의 구성 방식.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화가 쉽지 않고
유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노후 자산의 3040%는 유동화 가능한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일부 매각 또는 전세 전환 등의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문제 사례. 서울 거주 퇴직자 어 씨는 15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생활비 300만 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 상황에 놓임. 4. 고학력 고연봉 은퇴 후에도 잘 산다는 착각. 많은 고위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쉽고 사회적 위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유. 60세 전후의 인력에 대해 기업은 높은 연봉, 낮은 장기 기여 가능성을 우려함. 시장 가치와 개인의 경력은 일치하지 않음. 특히 디지털 변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실무보다 관리직 경험만 있는 경우 수요 적음. 실제 사례. 외국계 임원 출신 박 씨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경력 과잉, 연봉 부담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국 한 교육기관에서 시간 강사 형태로 재취업했지만 수입은 월 100만 원대. 5.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로드맵. 1단계 은퇴 5년 전. 월 소비 패턴 점검 및 생활비 절감 연습. 부동산, 금융자산, 구조 점검, 유동성 확보 계획. 연금 수령 시기 선택 전략 수립. 2단계 은퇴 12년 전. 실제 은퇴 후 월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건강보험 세금 구조 점검. 대체 소득 알바, 유튜브, 자격증 활용 등 플랜 마련. 3단계 은퇴 직후. 소비 조절을 기반으로 한 현금 흐름 중심 생활로의 전환. 가족 간 역할 재조정, 부부의 은퇴 설계 공유. 심리적 공허함,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계 유지 계획. 결론 고연봉이 은퇴 준비의 안전망이 될 수는 없다. 대기업 임원이었더라도 은퇴 후에는 누구나 수입이 없는 일반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연봉 2억이었지만 은퇴 후 200만 원으로 버티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연봉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